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휘몰아치듯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죠.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경제 체질은 0%대 저성장 구조에 빠져 있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은 심해지고 관세 압박이 높아지고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내수와 자영업 경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 너무 크게 갈라져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죠. 선거철이라는 특성 때문이었겠지만 특정 색깔의 옷만 입어도 오해를 사고 손가락질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6개월의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희망이라는 색을 함께 칠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끌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여러분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물가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혹은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지도록 해주세요.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임동민님, 1566님 그리고 1730 쓰시는 분께서도 어제 KBS 개표 방송에서 저 보셨다고 반가웠다고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제가 경제정책 좀 비교해서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해드렸죠.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상승 반전한 미국 증시부터 해서 탄력 받으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다음은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 제치고 디램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뭉칫돈이 몰려가지고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와 함께 증시부터 좀 챙겨볼까요?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도 좋고 밤사이에 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51% 그리고 S&P 500이 0.58%, 나스닥이 0.81%. 이번 주 지금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양국 간에 조금 지금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모습이고요. 어제 OECD가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가 한번 또 탄력을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의 4월 민간 구인 공고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3월 720만 개에서 4월에 739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예상치가 710만 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이 탄탄하구나라는 판단들을 좀 투자자들이 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1월 이후로 처음으로 또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또 주가 조정을 받다가 네.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어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증시 오늘 출발상은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코스피는 벌써 1.51%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거 대선 직후에 한 달간 이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1년 이후 9번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하락을 한 사례가 딱 3번뿐이었습니다. 이게 2002년, 2007년, 2012년이었는데요. 이렇게 16대부터 18대까지 좀 연달아서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두 차례 대선 2017년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3%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의 변화가 뭐 근본적으로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좀 큰데요. 어찌 됐건 간에 선거 전후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는 네. 것도 있고 오늘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 맞습니다. 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새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증시 낙관론은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반년 가까이 전국이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으로 이런 혼란이 좀 수습이 되고 적극적인 부양책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큽니다. 근데 증권업계에서 보면요. 지금 13조 8천억 원 1차 추경 이후에 지금 최소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증시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750 돌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3,0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2,741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증시 오른 배경에 미국과 중국 사이 정상에서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건데 있는데 네. 당장 우리한테도 이거 미국 관세 참 불안한 요인이잖아요. 네, 사실 미국 관세가 아직 클리어하게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경계감도 적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코스피에서도 이 관세에 취약한 현대차나 기아 이런 자동차 종목이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요 타격을 받을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철강 주가가 좀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가 좀 관세에 특히 취약한 상태인데요. 아무리 새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 수출이 좀 꺾이면 그 효과가 좀 반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펀더멘털 좀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가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변동성이 좀 큰 박스권 안에서 장세를 좀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좀 증시 관련해서 속도감 있게 얼마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보죠. 예금과 적금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은행 예금 그리고 적금에 돈이 몰렸는데 네. 약 2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적금 이자 좀 덜 줄까 봐 사람들이 미리 몰린 건데요. 막차 네. 막차 탄 거네요. KB, 신한, 하나, 우리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이잖아요. 이들 네. 통계를 보면은 정기예금만 볼게요. 3월에 15조 원 이상 늘었다가 4월에 변화가 없다가 지난달에 18조 원 넘게 늘었고 정기 적금은 지난달에 1조 2천억 원 늘었으니까 네. 한 20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기 전에 예적금에 빨리 가입하자 이래서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은행권이 이자를 낮춰가면서 지금 3%대 예적금 상품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한 2% 초반대까지 금리가 내려가서 예적금 상품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예금 금리 하락도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말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내리면서 올해 두 번째였는데
예상보다 경제가 나쁘다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총재를 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 6명, 이 중에서 4명이 3달 내로 기준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되는 흐름도 있어요.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네, 시중은행이랑 반대로 저축은행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올리거나 이러고 있는데 뭐 3%대 금리를 저축은행에서는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어제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를 보니까 연 2.97%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정말 약간 0.01 이 정도 약간 올랐고 네. 그리고 OSB 저축은행은 한 0.3 정도 뭐 그 정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축은행이 이렇게 예금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아주 약간 올리는 거는 이 예금자들을 붙들려는 건데 5대 저축은행만 보면은 올해 만기인 예수금이 전체 예수금의 한 80% 정도 되니까 올해 돈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금자를 가입시켜야지 그래야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금리를 이자를 많이 낮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적금 금리가 0.01%포인트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또 소비자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주는 대출 금리는 이건 또 역으로 약간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면 주담대 금리랑 대면 대출 금리를 같게 하는 건데 뭐 은행 측은 뭐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자 뭐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뭐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은행은 그 주담대 대출 최장 기간을 30년에서 40년을 늘리는 은행도 있고 예, 맞습니다. 대출 한도를 또 늘려주는 은행도 있고 네. 이게 엇박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 은행들이 자신들의 대출이 얼마나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수도꼭지를 좀 잠그고 어디는 좀 열어주고 그래서 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자, 백상기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이제 실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긴 한데 네. D램 부문에서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네, 이게 D램 부분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했던 그 영역이었었는데 과거형. 네, 근데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가 270억 1천만 달러, 약 37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매출 1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점유율 36%로 분기 기준으로 D램 시장 1위를 역대 처음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도 이 실적이 이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매출은 한 7% 그리고 점유율은 한 0.6% 정도 하락한 숫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33%를 기록을 했고 이게 한 전 분기 대비해서 6%가량 급락한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매출도 한 20% 정도가 하락해서 12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거기서 이제 순위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를 따져보면 딱 1년 전을 따져보면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지금 자리가 뒤집혔고요. 참고로 이제 업계 3위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9조 원 정도를 찍었는데 이건 이제 전분기보다 한 2.7%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 고대 역폭 메모리, 그 HBM 기술 덕분일 텐데 이게 참 하이닉스에게는 가장 잘한 부분, 네. 삼성전자에게는 너무 뼈아픈 부분이잖아요. 네, 뭐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게 줄임말인데요, HBM. 근데 문자 그대로 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인데 여러 개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았다.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제품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다. 근데 이 기존 메모리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AI나 어떤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이고 미래 수요도 지금 크고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5세대 12단 적층 HBM3 이 제품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지금 1분기 순위 역전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HBM을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좀 중국에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제품을 재설계한 다음에 고가의 HBM3 출하가 좀 줄어든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트렌드포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최대 수요차가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HBM3 이 12단 제품에 대해서 그 계속 저희가 그 이전에도 작년부터 전해드리고 있지만 퀄 테스트 이 품질 검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납품이 안 되는 것도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한짝 또 기사가 나오기로는 한 6월 즈음이면 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품질 평가 결론 나올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6월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정말 또 중요한 시기인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조금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PC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90일간의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맞춰서 재고 조정도 좀 완료를 하고 생산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해서 이 디램 공급 업체의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지금 업체들의 사실 기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HBM4 이 6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지금 주요 고객사들에게 조기 공급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양산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자체 개발 중인 이 차세대 10나노 디램 제품의 수율을 좀 개선을 하고 또 향후에 HBM4 이런 최첨단 제품 생산 기반을 좀 빠르게 다지겠다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신문 보도를 좀 보면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핵심 임원들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 단체 출장을 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엔비디아 쪽에 대한 퀄 테스트 그리고 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거 아니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미중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굳건한 실적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 수요도 한층 증가할 전망인데 공급 업체들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 사람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등기를 마친 서울 지역의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10개 중 4을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샀거든요. 네. 이 정확한 숫자는 41.1%인데요.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는 매수를 하고 두세 달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지난 2월, 3월에 이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시적으로 풀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애 최초 구입자는 정부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중은행의 가도 주담대가 유주택자보다 수월하니까 그래서 올해 초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 속에서 매수 대열에 합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대선 이후에는 또 조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금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수를 좀 망설이면서 처음으로 집을 산 분들의 비중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좀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독특한데요.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이전 등 이런 공약들이 있었으니까요. 지난 4월에는 한 40% 정도의 생애 최초 구입자 비중이 있었는데 5월에는 70%로 확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또 하나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비롯해서 아파트가 아닌 것에 대한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시작된다고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단기 등록 임대 제도라는 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했다가 네.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건데 원래 이 취지는 뭐냐면요.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새롭게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것을 사면은 그리고 등록을
임대 등록을 하면은 난 이거는 세를 주겠다. 등록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건 너무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빌라의 월세라든가 전세 물건을 시장에 좀 풍부하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한 단기 원래는 4년이었는데 이번엔 6년이 됐습니다. 6년 이상 의무로 임대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는 그렇게 네. 하는 제도인데요. 아무튼간에 뭐 세금 빼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 빼주는 게 핵심인데. 단기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또 임대 보증도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이 임대 보증 가입 기준도 좀 바뀌게 됐습니다. 뭐 원래는 감정 평가액 그리고 공시가액 국토부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앞으로는 이 감정 평가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공시가 기준이 좀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9억 원 미만 기준으로는 공시가가 130.5%, 공시가의 130.5%까지 임대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대를 내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반응을 봐야죠. 네, 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서 설명을 드린 걸 다시 좀 풀어서 드리자면은 이 사례를 들자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보증금 2억 2천에 세입자를 들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공시가가 1억 1,600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 대비의 전세가 비율이 189%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보증 가입 기준은 공시가의 130% 정도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세값을 크게 내려야 하는데 예.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제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네.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다만 감정가를 너무 높이는 부작용을 막고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걸 도입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허그의 감정가도 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시세를 활용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 시세 있지 않냐. 이런 정보를 활용하자는 건데 또 빌라라는 게 이 거래가 많지도 않고 시세 정보가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너무 주택가가 좀 뻥튀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게 좀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참 이게 비아파트의 서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시세도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오히려 집값보다 더 높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때문에 전세 보증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이렇게 헛도는 상황을 뭔가 좀 하나 해결책이 좀 나와야 할 텐데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김혜영님, 물가가 너무 비싸요. 마트 가서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은 기본이고요. 물가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나왔죠. 1.9%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대로 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2561님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지수와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걸 시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체감 물가도 잡아달라는 의견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9772님은 40대도 좀 도와주세요. 첫째는 첫째라고 도와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도와주는데 40대는 마치 둘째 같아서 눈치만 보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뭐 고령층 대책, 청년 대책 나오고 있는데 끼인 세대 대책은 과연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0418님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죠. 또 많은 또 비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조정현님의 의견도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 지방 버스 터미널들이 고사 위기입니다. 버스가 교통의 혈관이라면 버스 터미널은 혈액을 돌게 하는 심장입니다. 근데 지역 경기 안 좋다 보니까 터미널 부근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성민님, 취업준비생인데요.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정책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페이가 3시간 넘게 먹통이 됐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근데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삼성페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데요.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각종 또 유통업체들에서 내놓는 간편 결제 등등, 이제 사실상 지갑 놓고 신용카드도 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이런 간편 결제 앱이 한번 먹통이 되면 큰 또 불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페이 시장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죠. 한신대학교 IT 경영학과 신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저께 삼성페이 먹통됐던 거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예. 그 일부 카드사하고 삼성페이 서버를 연결하는 전용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해킹이나 보안 사고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 복수의 카드사 전용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 3시간 반 동안 이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모두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NFC 기반의 교통카드만 정상 작동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 장애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의한 해킹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NFC 방식의 교통카드는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버스 탔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안 되던데, 엇갈리더라고요. 왜 그랬던 겁니까? 이 NFC 기반의 이제 결제 방식은 10cm의 근거리에서 기기 간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결제 모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통신 자체가 단순하고 표준화돼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반면에 그 MST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마그네틱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 자체가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말기 호환성이나 신호 인식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마그네틱 방식은 조금 장애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후불 교통카드를 채택한 NFC 방식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MST 방식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페이가 먹통된 게 아니라 삼성 월렛이라는 그 방식만 먹통이 되었던 거고, 해서 네이버페이에 연동이 되었던 삼성페이는 또 사용 가능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또 엇갈리기도 했었던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페이가 출시된 게 10년이 됐고요. 또 1,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또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제 한국에서 출시된 삼성페이가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1,850명의 가입자, 그리고 10년 동안의 누적 결제 금액이 300조 원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번 장애 사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삼성페이가 강조했던 게 지갑 없이 삼성페이만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국내 성인 기준 약 70%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디지털 기기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페이의 서비스 특성 탓에 한번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러게요.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요. 그래서 교통, 식사, 쇼핑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이제 즉각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옛날로 따지면 지역 사회에서 이름 올려놔 하고 이제 외상으로 그냥 먹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요즘은 또 그런 사회도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갑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다 넣어 갖고 다니는데 의존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 1,850만 명이 쓰고 있네요. 삼성페이를. 또 그 지난달에도 한 3분 정도 결제 오류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이렇게 좀 시스템이 멈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사고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화재, 홍수, 지진과 같은 이제 물리적 장애 이외에 지금처럼 이제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적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카카오페이가 한번 2시간 동안 장애가 난 적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1월에 토스페이가 내부 시스템 오류, 그리고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3분 동안 네트워크 장비가 일시적 오류를 일으켰고 이번 달 들어서 3시간 반 동안에 전용선 네트워크 문제로 보여지는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카드사 전용선이 이제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켰고요. 이건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특성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페이사와 카드사 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네트워크의 핵심 병목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네,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장애 발생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결국 이제 결제 생태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생태계라고 하면 이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주관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네. 이제 결제를 해주는 카드사, 결제 승인을 해주는 벤사, 그리고 거래 대금을 승인하는 은행 등의 이런 사자 간의 함께 공동으로 복구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카드 회사, 벤사, 은행들까지 은행까지. 예. 이 톱니바퀴 하나라도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지난해 간편 결제 하루 이용 금액이 1조 3천억 원, 이용 건수만 매일 3천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쪽이 사실 또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쓱닷컴페이도 있고 뭐 별게 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위는 네이버페이랑 삼성페이가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IT 강국이고 스마트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제 기기와 상관없이 단일 결제 플랫폼 하에서 이런 이제 컨텐츠, 쇼핑, 예약, 금융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제 높은 편의성을 누리면서 고객 충성도를 견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2019년만 해도 이제 카드사하고 간편결제 시장 비중이 5대 5였어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작년에 보니까 카드사는 31%, 간편결제사는 69%로 3대 7의 비율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편결제가 신용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실물 카드 발급량이 줄고 간편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등 결제 시장의 중심축이 빠르게 간편 결제 쪽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플랫폼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에 계속해서 점유율을 또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이제 진입하기에는 너무 시장을 이제 다 가져간 것 아닌가. 이 판도 자체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 판도는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착된 시장 점유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을 이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외형적 성장에는 좀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 구조를 놓고 보면 2천억 상당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수익성 면에서는 이제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연동되는 구글페이, 애플페이와 함께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이제 국내 카드사의 움직임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애플페이 어떻게 좀 시장에서 파급력이나 이런 건 아직 별로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걸 이제 그 통계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네. 이 400만 이제 영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네네. 현재 이제 이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NFC 방식의 카드 단말기가 이제 53만 개 정도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10% 정도인데 네. 이 단말기 교체 비용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하. 이를 이제 가맹점이 부담하기는 이제 큰 상황이고요. 또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등 이제 그 현대카드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반대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0.15%의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비자 카드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서 대략 2천억 상당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신한카드, 국민카드도 올해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함과 동시에 젊은 고객을 새로 유치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 쪽으로도 줄을 서고 애플페이 쪽으로도 줄을 서는 게 이제 신용카드 회사인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오픈페이라는 것도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수익성 악화 때문에 이제 카드사가 이제 대대적 마케팅에 이제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오픈페이가 이제 생각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인데 보다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소비자 외면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요. 앱을 깔아야 되고 이제 인증 단계 등등을 거치고 결제할 때마저도 이제 추가 절차와 QR코드 생성해야 되는 등 네. 결제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페이는 이제 지문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이 앱 실행과 함께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하는 오픈페이는 단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9개 카드사 중에 이제 오픈페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단지 6군데만 참여하는 바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앱에 모든 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범용성 측면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좀 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그냥 쓰던 거 쓸래. 네. 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수수료 부담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는 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0. 몇 %까지 이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간편 결제는 수수료 부담이 더 크더라고요. 이건 네네. 어떻게 뭐 맞출 수는 없는 겁니까? 요거는 그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수료 구간이 좀 다른데요. 네. 현재는 이제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4%에서 1.45%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9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0.84%라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의 2배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원 미만의 매출 규모를 보이는 영세 자영업자가 카드 수수료는 0.4%, 반면에 간편 결제 수수료는 0.83%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부담이 더 큰 근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단적으로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카드사하고 페이사는 이제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카드사는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적격 비용을 이제 산정해서 수수료를 조정을 합니다. 정부하고. 근데 이제 페이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서 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관련 규제가 없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손님이 신용카드 내밀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네이버페이나 다른 간편 결제 내밀면 좀 내심 안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간편 결제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뭐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네네.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QR 코드로 결제하는 이제 업체는 이제 제로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모바일 현금 카드가 있고요. 해외 사업자 중에는 이제 알리페이와 페이팔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앱 설치에 번거로움 없이 QR 코드만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해서 네. 소상공인, 외국인, 고령층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까지에도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앱을 설치하지 않는 앱리스 QR 결제가 점차 이제 확대 보급될 거라고 이제 전망됩니다. 오늘 한신대학교 IT 경영학과 신재후 교수 통해서 페이 입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확정 직후인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공식 업무로 합참 의장과 통화해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수 41.15%를 8.27%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수 1,728만여 표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개시 직전 국회 앞 연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으로 내란 극복을 꼽으면서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대선 패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20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 아니야? 사실 이건 편견입니다. 이번 대선은요, 특히 Z세대가 선거를 독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젊은 세대들의 선거 문화 이야기를 한번 또 들여다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다들 이제 SNS 많이 하니까 나 투표했어요.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이고 이건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풍경이 완전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트렌드도 좀 변하고 네. SNS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인증 문화도 이제 그에 맞춰서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손등에 그냥 기표 도장을 찍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이제 개인 창작자가 SNS에 공유해주는 인증 용지를 이제 출력을 해서 인증 용지요. 네, 그래서 기표 도장을 이제 찍는 방식이 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인증 용지인데요. 네네. 인기 캐릭터 디자이너가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돌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토카드에 또 인증을 하기도 하는데 연예인 포토카드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에는 귀여운 어떤 그 투표 인증 용지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인증 용지 샘플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재기발랄한 인증 세대의 등장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코로나인데요. 이제 21대 총선 당시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닐 장갑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맞아요. 손등 도장을 가급적 찍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문화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참 생각해 보니까 비닐 장갑 끼고 투표했던 맞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런 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 부스까지 만든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선거에 젊은 층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발빠르게 이제 마케팅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 포토부스 업체,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그 업체에서는 완전히 그 기표소 모양의 포토부스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투표 인증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여기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투표율을 또 높이기도 했고요. 이런 것만 봐도 이제 Z세대 분들한테는 투표라는 것이 투표 그 자체가 아니라 투표 마친 후의 행동이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되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표소는 비슷한 거를 네. 투표장 바깥에다 설치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광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이것도 하나의 또 네. 기업들의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투표를 독려하는 좀 특이한 현수막이 등장했다면서요. 네네. 어떤 겁니까? 그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홍대 입구역 인근에 걸렸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네. 유튜브 KBS 콩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문장이 좀 특이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 투표 끼려오거라 같은 문구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뭘 네. 끼려오라고요? 네, 끓여오라가 아니라 끼려와라라고 하는 건데 오. 라면 같은 걸 이제 끓여오거라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제 예. 무언가를 좀 재촉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전 투표를 빨리 좀 하셔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사전 투표 당도 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뜬금없이 내가 가진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예. 쓰는 말인데 요런 것도 이제 사전 투표가 굉장히 좋은 뭐 제도다 이런 식으로 하시라. 예를 들면 용례를 설명드리면 성공 예감 당도 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달하다. 네,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런 최신 밈을 활용한 이제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목적의 현수막인데 이게 밈을 사용해서 재밌고 신선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일부 분들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하는 이제 선거인데 젊은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암호 같은 유행어를 쓰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정숙님은 네. 귀여운 동물 캐릭터 프린트해서 투표 인증샷 찍으셨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메모지를 가져갔었는데 네. 여고생들이 동물 모양 가져와서 함께 인증샷 찍자고 해서 함께 찍으셨다고. MZ세대 됐는데 기분 좋으셨다고. 이것도 하나의 또 추억입니다. 기분 좋으셨겠네요. 네. 근데 아까 걸었던 이 현수막 같은 거 네.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음 선거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청취자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중립적 내용의 투표 동료 자체는 좀 문제가 없고요. 예. 현수막의 색상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5개 광고물 설치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아하. 하는 당부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항상 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네.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색깔 옷을 입고 투표장 갔다. 그렇죠. 혹은 거기서 따봉을 했느냐 부기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 많거든요. 네. 아이유 씨는 아예 무채색 체크 남방 입고 투표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도 사실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이 국민의 한 사람인 연예인들도 어쨌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후에 가끔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대중들이 좀 왈가왈부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용한 상의 색깔이나 모자 색깔이 어느 쪽인지 이렇게 네티즌들끼리 좀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이 논란 없는 투표 룩을 가지고 투표장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19대 대선 당시에 연예인 데프콘 씨가 예. 파랑과 빨강이 아주 동일한 그 분량으로 모자이크가 들어간 이른바 모범 중립 의상을 착용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 띄워놨거든요. 진짜 야 이런 옷을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올해는 한 그 패션 쇼핑몰 업체가 논란 없는 투표 복장이라면서 다양한 색깔과 무늬가 들어간 상의를 리스트업해서 재치 있게 SNS에 업로드를 해서 유머도 자아내고 성공적으로 홍보 효과까지 누리기도 했습니다. 박미영님이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불편해요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는 걸 또 한켠에서는 마케팅으로 또 이용을 마케팅으로 하고.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관심을 두는 젊은 세대 2030 세대도 늘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네. 이게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2030은 그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20대 같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좀 생각하시기에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한국갤럽 그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국 평균은 86%에 비해서 20대는 75.3%로 낮긴 낮았습니다. 하지만 네네.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20대라는 사실은 좀 청취자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가폭이 8.9%로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20대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에 관심이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많이 참여할 거야라고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네.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특히 이번 대선에서 막 주목했던 정책,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머니투데이랄지 아이뉴스 같은 각종 보도에 따르면은 Z세대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걱정이 가장 컸고요. 당장의 일자리와 노후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해결되는 나라를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역시, 네. 이거는 뭐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청년 세대이다 보니까 이 청년 주택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육아 세제 혜택 같은 본인들의 어떤 생애 주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피해자였던 전세 사기에 대한 안전망 마련
이런 것들도 언급하는 청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에 좀 혐오를 끌어들여서 갈라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들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SNS를 통해서 정책을 찾아보고 쇼폼 영상으로 좀 편집된 후보자의 어떤 됨됨이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에 이제 이런 Z세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문법을 얼마나 네. 잘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들도 정말 유튜브 출연 다양한 그렇습니다. 채널들에 많이 또 네. 출연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TV 토론도 좋습니다만 그렇죠. 유튜브 출연을 해서 더 시간을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거 대선 TV 토론도 많이 찾아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로 흐르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지난 TV 토론은 굉장히 품격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환하는 이런 현상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과 다른 품격 있는 토론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네네. 1200만 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토론하는 장면을 짧게 편집한 건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네거티브만 보다가 서로 이제 비꼬거나 말을 끊지 않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피력하니까 우리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 장면뿐만 아니라 해당 토론이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토론을 잘게 쪼갠 영상들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벤치마킹한 곳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 6월 1일이 세계 공룡의 날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세계 공룡의 날을 맞아서 어허. 대통령 선거 이슈를 결합해서 제1대 공통령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특징별로 공약을 만들어서 공룡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공룡들의 공약이 있고요. 개표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는데 공룡들의 공약.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통령이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가 공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나머지 공룡 팬들이 오열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그 개표 결과가 이야기되자 오열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도 기업들은 마케팅으로 또 국립과학관까지도 이렇게 맞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도 들어봤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2부에서는요. 새 대통령 어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김광석 교수와 함께 들어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